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치당하고 구타당하고 44일 동안 억류된 후에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임스 폴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쟁에 휘말린 군인들, 반군 전사들, 그리고 평범한 민간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쟁이 남기는 인간적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 헌신이 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시리아로 넘어간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636일 동안 그의 가족은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서 미국 정부는 가장 대담한 인질 구출 작전 중 하나를 시작했고,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ISIS 테러 조직 중 하나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ISIS가 현대 전쟁의 양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영상을 공개하자 전 세계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미국 언론인 제임스 폴리의 삶과 억류 생활, 그리고 끔찍한 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임스는 다이앤과 존 폴리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뉴햄퍼셔주 울프버러에서 자랐습니다. 1996년 그는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마켓 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티치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애리조나에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은 그의 진정한 소명이 아니었고, 1999년에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에서 창작문의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떠났으며 2002년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2004년에 시카고로 이주하여 쿡 카운티 부트캠프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2007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메딜 저널리즘 스쿨에서 저널리즘 2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에 짐은 이라크로 가서 바그다드에서 미국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타트위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과 인디애나 주 방위군 제76 보병여단의 임베디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는 미 육군 보병사단과 14낙 사단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짐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합류해 아프가니스탄 담당 기자로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칸다하르 비행장에서 미군 헌병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해 3월 짐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곧 보스턴 본사의 글로벌 포스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아마르 가다피에 맞선 반란을 취재하기 위해 리비아로 가서 반군 전투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가다피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내전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짐과 그의 동료들은 그런 환경에서 언론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5일) 아침, 짐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부 항구 도시 브레가 외곽 사막에서 민간 반군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기자 클레어 길리스, 스페인 사진작가 마누 브라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진기자 안톤 해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카다피 정권 소속의 중무장 차량 2대가 언덕 너머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기관총을 직접 발사했습니다. 이 충돌 중 해멀은 비극적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결박당해 눈가리개를 한 채 군용 차량에 실렸습니다. 그들은 가다피의 고향인 시르테로 이송된 후 트리폴리의 군사 구금 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분쟁 속 포로가 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짐은 스파이 혐의로 반복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것과 허가 없이 취재한 혐의로 행정법원 심리를 받았으며, 그와 그의 동료 포로들은 친 가다피 병력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44일간의 끔찍한 포로 생활 끝에
폴리는 마침내 5월 18일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억류자 길리스, 브라보, 그리고 함께 억류됐던 영국 언론인 나이절 챈들러와 함께 트리폴리의 호화로운 닉소스 호텔로 이송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짐은 자신의 고향 미로키로 돌아갔고 자신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준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여러 감동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석방 후 짐은 회복을 위해 3달간 형 마이클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 그는 글로벌 포스트에서 편집자로 사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짐은 안주하지 못했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리비아로 돌아가 2011년 10월 20일 글로벌 포스트 특파원 트레이시 셜턴과 함께 가다피가 생포된 현장에 있었습니다. (2012년) 시리아 분기는 평화로운 지역 시위가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무장 반란으로 변하면서 전면적인 내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반군이 주요 영토와 대도시 중심지를 장악하면서 분쟁은 크게 격화되었습니다. 짐은 시리아로 가서 그곳의 참상을 취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고 클레어 길리스에게 전년도 리비아에서 만난 영국인 사진기자 존 켄틀리와 함께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도 위험했지만 시리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위험을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가을 짐은 프리랜서 특파원으로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짐의 시리아 취재는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인간적으로 조명하고 분열된 반군 세력에 대한 객관적인 현장 시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병원, 임시대피소, 그리고 파괴된 동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시리아 시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트라우마와 굳건한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프리랜서 영상기자로서 주로 글로벌 포스트와 AFP 통신에 기고했던 그는 알레포와 리디주와 같은 고위험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취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덕분에 가볍게 이동할 수 있었고 현지 주민들과 반군 전사들 모두와 빠르게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며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네트워크들이 납치 위험이 높아지면서 시리아에서 직원을 철수하기 시작하자 짐과 같은 프리랜서 분쟁 기자들이 전쟁의 참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 창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 따른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 납치되기 직전 짐과 동료 기자들은 이전에 자신들을 환영하던 민간인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또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ISIS의 위협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라크의 지하 반군에서 시리아 내전의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된 이슬람 단체는 서방, 특히 미국과 영국에 대해 깊은 징후를 가지고 있었고 짐과 그의 동료들과 같은 기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짐 폴리, 존 켄틀리, 그리고 그들의 시리아인 통역사 무스타파 알리는 시리아 비니슈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존은 카페에 수염이 많은 남성을 장난스럽게 놀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 남자는 농담을 재미있게 여기지 않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 남성은 카페에서 기자들의 이메일 통신을 적극적으로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카페를 떠난 후 기자들은 현지 택시 운전사를 고용해 북쪽 터키 국경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리디드 주를 지나 타프타나스 탑을 향해 이동하던 중 무장 지하디스트 조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을 도로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은 총을 들이대며 폴리와 칸틀리를 택시에서 끌어내렸고 처음에는 단지 5분 동안 신문을 위해 구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없이 결박당해 자동차 트렁크에 던져졌습니다. 짧은 신문 후 무장한 남자들은 시리아인 택시 운전사와 무스타파 알리를 풀어주고 두 서양 기자를 태운 채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떠나기 전 복면 납치범 한 명이 알리에게 마지막 불길한 협박을 했습니다. 우릴 따라오면 널 죽인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당국에 신고했고 납치 직전에 중요한 목격자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격 1시간 전 인터넷 카페에서 그들을 미리 정탐한 수상한 시리아인이 아닌 남성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리와 켄틀리는 처음에는 외국인 지하디스트들로 이루어진 지역 세포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이후 20명 이상의 다른 서방 인질들과 함께 중앙 ISIS 감옥 네트워크로 이송되었습니다. 짐은 636일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지하 감옥 네트워크, 극심한 신체적 고문, 그리고 ISIS에 의한 조직적인 굶주림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납치범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받았고 더 가혹한 대우와 가짜 처형, 그리고 잔인한 심리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짐과 다른 서양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타와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고 어둡고 비좁은 감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종종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짐은 동료 인질들에게 정서적 힘과 리더십, 연민을 보여주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리적 절망 극복을 위해 기억력 퀴즈, 토론, 체커나 리스크 같은 복잡한 게임 토너먼트 등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활동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생존자들은 짐이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자주 쇠약하거나 아픈 사람들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스포츠, 영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그룹 토론을 이끌며 긴장을 완화시켰고 평생 가톨릭 신자로서 깊이 기도에 의지했으며 서로 다른 신앙과 배경을 가진 포로들이 영적으로 서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인질들은 종종 악명 높은 영국 출신 ISIS 테러리스트 4명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포로들은 이 집단의 특이한 런던 억양을 보고 영국 록밴드에서 따온 비틀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경비원 중 두목이자 가장 잔인했던 모하메드 에머지는 언론에서 지하디 존으로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룹 구성원으로는 알렉산더 코티와 조지가 있었는데 조지는 주로 모집 담당으로 일했으며 매우 잔인한 신문관이었습니다. 알샤피, 알샤이크, 링고는 그룹의 주요 집행자로 활동하며 복잡한 몸값 요구와 신체적 학대를 주도했습니다. 아인 데이비스, 폴은 런던의 전직 갱단원이자 마약상으로 시리아로 건너가 ISIS에 합류했습니다. 생존한 인질들은 나중에 비틀즈가 현지 시리아나 이라크의 ISIS 경비원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극도로 사디스틱한 심리적, 신체적 고문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다고 기록된 행동에는 잔인한 노래 패러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호텔 오사마로 바꾼 패러디를 억지로 부르게 하고 넌 절대 떠날 수 없어라는 후렴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강제 격투. 그들은 굶주리고 약해진 인질들에게 서로 싸우게 강요했고 탈진할 때까지 싸우게 했으며 모의 처형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폴리와 인질들에게 반복적으로 모의 교수형, 워터보딩, 벽에 묶어 세우는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포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약실이 빈충에 방아쇠를 당긴 후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납치 직후 몇 주 동안 폴리의 가족과 그의 주된 고용주인 글로벌 포스트는 아무런 연락이나 몸값 요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족과 언론사는 그의 안전을 우려해 처음에는 극도로 신중하게 사건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지의 납치범들 사이에서 고가 인질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노력은 지미 타프타나스에서 터키 국경까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반군 세력을 거쳐 ISIS에 넘겨지며 초기 단서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년 넘게 폴리 가족은 짐이 살아있다는 직접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3년 말이 되어서야 석방된 유럽인 인질들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짐이 거의 24명에 달하는 다른 서방 인질들과 함께 시리아에 숨겨진 지하 감옥 네트워크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ISIS 납치범들은 마침내 폴리에게 가족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3가지 매우 사적인 질문을 하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형제의 결혼식에서 누가 울었는지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락은 가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을 석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협상하고 지불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 정부는 엄격한 무타협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폴리 가족이 사적으로 몸값을 모아 지불하려고 시도할 경우 형사 기소까지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ISIS는 미국 정부에 무려 1억 달러와 특정 무슬림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하에 폴리와 다른 사방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극비 임무는 인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첩보를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감시 드론은 고가치 인질 네트워크가 시리아 라카에 있는 ISIS의 거점 근처에 산업용 정유시설과 감옥단지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델타포스 대원을 주축으로 한 수십 명의 정예 특수부대원들과 네이비실 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이 습격작전은 한밤중에 실행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미 육군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운용하는 중무장 개조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장 고정익 전투기와 드론의 어무를 받으며 보호되었습니다. 단지 근처에 착륙하자마자 특수부대원들은 즉시 ISIS 무장대원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미군은 신속하게 전투원들을 제압했고 상당수의 ISIS 무장대원을 사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한 델타포스 대원들은 방마다 이동하며 수색을 진시했습니다. 그들은 수갑, DNA, 머리카락 샘플을 발견해 폴리와 다른 서양인들이 감금됐음을 확인했지만 감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차이로 그들을 놓쳤습니다. 이 임무는 2014년 8월 20일까지 완전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은비원들이 서면 소통을 금지하자 짐은 떠나는 덴마크인질 다니엘라이 오테센에게 가족에게 전할 편지를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 6월 오테센이 석방되자 그는 그 편지를 폴리의 부모님께 구술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짐은 그들이 함께했던 게임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으며 가족들에게 강인하게 버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곁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특히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의 가슴 아픈 메시지를 들은 직후 폴리 가족은 훨씬 더 음산한 무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그의 납치범들은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에서 그들은 미국이 최근 이라크 북부 안바르 지역의 ISIS 거점에 공습을 가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약자와 노인, 여성, 아이들까지 살려두지 않으니 우리도 당신들 쪽은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시민들은 당신들의 폭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시민 제임스 폴리의 피가 될 것이다. 그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처형될 것이다. 이번 메시지에는 이전과 달리 몸값 협상이나 포로 교환 요구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살해 의도를 명확히 밝힌 선언이었다. 폴리 가족은 그 이메일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납치범들에게 자비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4년 8월 19일 ISIS는 메시지 투 아메리카라는 제목의 정교하게 제작된 5분짜리 선전 영상을 유튜브와 트위터에 업로드했다. 그 영상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치밀하게 연출된 극적인 순서로 전개되었다. 영상에서 짐은 머리를 삭발하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무슬림 수감자들이 입는 유니폼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는 시리아 라카 외곽 황량한 사막 언덕에서 검은 옷과 얼굴을 가린 무장대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도록 강요받았으며 그 대본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짜 살인자인 미국 정부에 맞서 일어나라고 호소했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가면을 쓴 무장대원은 카메라 앞에서 뚜렷한 런던 억양으로 말했다. 그는 후에 모하메드 에머지 일명 지하디 존으로 밝혀졌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하며 미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개입할 경우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디 존은 전투용 칼로 짐의 목을 베기 시작했다. 영상은 그 후
끔찍한 폴리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같은 장소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번째 미국인 인질인 언론인 스티븐 소틀로프를 비췄다. 지하디 존은 소틀로프의 생명이 오바마의 다음 행동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하디 존 심층 다큐멘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로드된 지 24시간 이내 FBI와 미국 정보당국은 영상의 진위를 완전히 확인했고 짐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ISIS가 미국 시민을 공개적으로 처음 살해한 사례였다. 제임스의 어머니 다이앤 폴리는 페이스북에 가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아들 짐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시리아 국민의 고통을 알리려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납치범들에게 남아있는 인질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들 역시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ISIS가 짐 폴리 공개 처형으로 미국을 위축시킬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미국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미군의 작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몇 주 만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직접 공습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는 ICIS를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연합군 작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존은 짐과 함께 납치됐지만 그의 운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방 인질들이 카메라 앞에서 처형된 것과 달리 존은 목숨을 부지했고 납치범들의 대변인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심한 압박 속에서 그는 14개의 선전 영상에 등장했고 테러 단체의 간행물에 기사도 기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이라크 모술에서 촬영된 ICIS 선전 영상에 출연한 이후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들이 엇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모술 전투 중 연합군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영국 정부는 그가 아직도 시리아 동부에 남아있는 IS 영토에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잠시 언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생존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BBC 시리즈 하스테이지 등 여러 언론 다큐멘터리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년간 희망을 품고 기다렸던 그의 가족은 결국 그의 사망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의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존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젠가 그가 발견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제임스가 사망한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가족은 슬픔을 제도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으로 바꾸었고 이는 미국 인질 정책의 역사적인 변화와 그의 납치범들에 대한 획기적인 연방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다이앤 폴리의 강력한 공개 옹호 활동에 힘입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인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698호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정부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랑하는 이를 구하려는 가족의 몸과 모금에 대해 형사 기소나 징역형 위협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또한 FBI, CIA, 국무부, 국방부를 연결하는 전담 다기관 허브를 만들어 가족들과 실시간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해외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인질로 잡힌 미국인의 석방 협상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고위 외교직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신설했습니다. 아들의 피살 이후 다이앤 폴리는 제임스 W. 폴리 레거시 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은 미국인 인질 문제에 전념하는 중요한 옹호 단체입니다. 안타깝게도 짐을 구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폴리의 고문과 살해에 책임이 있는 영국 출신 ICIC 세포 조직을 추적하는 일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2015년 11월 시리아 라카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지하디 존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코티와 알 샤피, 알 샤이크, SAL 조직원들은 2018년 터키로 도주를 시도하다 시리아 쿠르드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을 위해 버지니아로 인도되었습니다. 포피는 2021년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알샤피는 혐의에 맞서 싸웠지만 2022년 4월에 열린 감정적인 재판에서 유럽인 생존 인질들과 다이앤 폴리의 증언이 나오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티와 알샤이크 모두 가석방 없는 8개의 동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고도보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드문이자 이례적인 재판 후 상황에서 다이앤 폴리는 알렉산더 코티의 유죄 인정 합의 조항 중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대면 회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이앤은 아들의 살인범과 마주 앉아 제임스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 개인적인 용서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2024년에 출간된 책 에이맨 후 더그드 더 월드의 중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다이앤 폴리는 공개 연설과 회고록 아메리칸 마더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다 죽었다는 표현에 신중히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드류는 짐이 자신의 일과 취재한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삶 자체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경력에 불가피하거나 시적인 결말이 아니라 끔찍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비극적으로 죽은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의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다른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인지를 구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있습니다.